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앞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때에 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사봐도 나쁘진 않은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거에 당연히 동의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네.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과 디지털금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네, 금이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가채연수 이런 거 좀 배우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채굴할 수 있나? 뭐 석유 같은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석유의 가채연수는 30년이다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지금도 원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채굴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금이 1년에 생산하는 게 이제까지 현존하는 금 전체 금의 1.5%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감기 최근에 지났잖아요. 4차 반감기가 4월 20일 날 이제 반으로 또 줄어들면서 1년에 전체 발행량에서 늘어나는 게 한 0.8% 정도예요. 또 4년이 또 지나면 0.4%로 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1% 미만이니까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거는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분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에 어떤 사람이 뭐 쓰레기장을 다 뒤져가지고 뭐 몇천억 되는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초창기에 나온 비트코인은 전문가들 추정치로는 한 400만 개쯤을 분실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100만 개가 전체 발행량인데 그 중에 이미 400만 개를 주식 투자하시니까 자사주 소각되는 거랑 비슷한 효과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디플레이션 자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1년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데는 기준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 nom천하는 돈이 가상자산에 유입된 것도 컸는데 네네. 금리 인하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뭐 7월 늦어도 9월쯤에는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차 많이 있던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비트코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오히려 실적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 공부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주식 투자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컨센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적 추정치? 이런 게 저는 사실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뭐 일개 개미 투자자가 그런 거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내부자 정보나 아니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좀 정보를 우리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은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차라리 다 같이 모르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균등한 게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적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거는 당연히 유동성이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주식보다. 그러니까 주식은 실적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물론 뭐 수요와 공급, 뭐 기본 원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유동성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에 고점 대비해서 한 78%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뭐, 하지는 않았지만 슈퍼스텝, 막 이런,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들을 막, 그런 게 막 나왔었잖아요. 그때 78%까지 이렇게 막 떨어졌었거든요. 반대로 그게 유동성을 만약에 공급을 해주면,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부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만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금리 인상을 하면, 불장이 정말 빨리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 올해 가능성 있을까요? 인상은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네, 인하가 뭐 오래 안 하더라도 인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완전히 그냥 꺾여버리고 바닥으로 꺼지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진 않다는 거죠. 인상만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인하를 하게 되면 좀 바이든이 얼마나 요즘에 인하를 하고 싶겠어요.
진짜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 5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는 때에 그 바이든 본인이 재선이 되려면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공급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6월, 7월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금리 인하가 이르게 된다면 그거는 좀 직접적으로 빨리 올릴 수 있는 호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선 얘기해 주셔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 이유 뭔가요? 올해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인데 뭐 둘 다 어떻게 보면 재선이죠. 다 한 번씩 겪어봤고 근데 바이든이 지금 조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살짝 우세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암호화폐를 상당히 많이 규제를 했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미 암호화폐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트럼프가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트럼프의 암호화폐 잔고거든요. 엄청나죠? 640만 불이에요. 제가 어저께 환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에 본인 우리처럼 뭐 비트코인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밈코인 같은 거 아시죠? 밈코인. 일종의 자기를 마가코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대상으로 밈코인 같은 걸 만든 거예요. 트럼프 코인이 지금 가격이 어저께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8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이거를 막 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대선이 있을 때 대선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아무 관련이 없지만 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네, 이것도 트럼프 밈코인인데 마가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MAGA 마가 코인인데 이게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자산이 벌써 한 85억이 됐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당선이 되면 이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물론 안 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추천 아니니까 네, 이걸 보고 매수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트럼프는 지금 암호화폐를 본인 이름으로 발행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죠. 네, 이게 그 마가 코인인데 아까 요 차트에서는 7.7불인데 640만 달러였잖아요. 지금 어저께 시세로 8.4불이니까 더 많이 올랐죠. 또 거의 한 10% 이상 올랐으니까 한 700만 불 이상 됐겠죠, 이제. 그럼 이 코인이 나중에 만약에 당선이 되거나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되게 위험하니까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찌됐든 암호화폐 쪽으로 좀 친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나는 정치자금 후원을 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코인으로 받겠다는 말 자체가 코이너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앞으로 쏟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코인 투자자 그 고인물 분들 있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2025년은 폭등장이 올 거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그 뉴스인데 CBDC라는 게 일종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달러 화폐 같은 거잖아요. CBDC가 발행이 되면 사실 비트코인 쪽에는 별로 그렇게 좋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이너들은 CBDC를 오히려 발행을 안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CBDC를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좀 친암호화폐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는 바이든 공격을 할 때 좀 나이 차이는 한 4살 정도밖에 안 나긴 하지만 바이든은 항상 좀 나이 많다, 좀 꼰대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좀 많이 하잖아요. 암호화폐 쪽은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 쪽에 좀 친절문이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일부러 좀 약간 좀 양자 구도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암호화폐 반대하는 사람,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 그래서 암호화폐를 본인의 무기로 가져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이번 정치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되면 코인 시장에는 좀 더 어쨌든 강력한 플러스 되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미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암호화폐 산업은 미래 산업이다. 네. 이걸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네. 미래에 미국이 먹거리로 삼아야 된다. 네. 오히려 산업을 더 육성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지 연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10년 묵은 비트코인이 풀린다면서 마운트 곡스 코인이 주목받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코인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일 수 있겠죠? 마운트 곡스 괴담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좀 되게 오래됐어요. 네. 마운트 곡스가 예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거래소 이름이에요. 네. 김 작가님은 코인 거래하실 때 어디서 주로 하시나요? 저는 업비트. 네, 업비트 우리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014년에는 마운트 곡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네. 그때는 뭐 이더리움도 없었어요. 네. 암호화폐 이꼴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네. 비트코인 거래소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전 세계 물량의 무려 70%가 마운트 곡스를 통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전 세계 최대 거래소였죠. 근데 정말 충격적이게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했어요. 전 세계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그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했으니까 그 파장이 어마어마했겠죠. 네. 그때 해킹당한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물량이 무려 85만 개였습니다. 75만 개는 고객 거였고요. 10만 개는 마운트 곡스 회사가 갖고 있던 거였거든요. 여기에서 85만 개를 해킹당해서 잃어버렸었는데 20만 개를 되찾았어요. 그럼 그 되찾은 20만 개가 그걸로 이제 채권자들 예금이죠, 일종의. 네. 마운트 곡스에 본인의 비트코인을 맡겨놓은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고객의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얘네가 뭐 돌려줄 방법이 도저히 없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뭐 파산 신청을 했겠죠. 근데 좀 되게 웃긴 게 파산 신청을 했다가 채권자들이 파산하지 마라, 회생으로 바꿔라 네. 이렇게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킹 당했을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불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파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4-5배가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0불 주고 맡겼던 그 비트코인을 얘네가 파산을 하게 되면 네. 500불밖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3-4배가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산 절차를 밟던 마운트 곡스를 안 돼, 니네 파산하지 말고 그냥 회생으로 바꿔 해서 중간에 회생 절차로 또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2014년에 해킹당했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2024년이죠. 그렇게 되면서 무려 10년이나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10년 동안 비트코인은 150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잃은 비트코인은 80만 개인데 되찾은 비트코인은 한 20만 개니까 실제로 돌려받는 거는 한 20%밖에 못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10개 갖고 있었으면 2개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50배가 올랐으니까 한 10배 이상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이고 그게 올해 10월까지 채권자들에게 다 상환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풀리겠네요. 그쵸. 그게 물량이 20만 개까지는 아니고 일부 또 이렇게 파산 관제인이 좀 판 게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 한 14만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원래 비트코인이 하나였는데 이게 2개로 쪼개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 2가지로 쪼개지게 됐는데 둘 다 이제 14만 개 정도가 올해 좀 채권자들에게 다 상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20% 상환을 받게 돼도 그때 파산 당시 가격이 한 400불이지만 네. 현재는 한 150배 정도 이렇게 네. 많이 좀 올랐잖아요. 2014년에 김 작가님 주변에 2014년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14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2014년에 투자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분들은 진짜 얼리 어댑터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수익을 엄청 많이 봤죠. 무려 한 150배가 오르는 거를 10년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묶여있는 물량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올해 상환을 받자마자 그리고 그분들은 10년 동안 시장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올해 반감기가 있는 해고 올해나 내년에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니네 10년 동안 묵은 거 지금 줄게 하죠. 주자마자
그게 일시에 다 시장에 다 내다 판다, 동시에.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악재인 건 확실하지만 14만 개가 동시에 다 풀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권자분들도 10년 동안 끝까지 기다려서 받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중간에 급전이 필요한 분들도 있고,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게 1억어치인데 야, 너 나한테 7천만 원의 그 권리를 팔아 하면은 그래 30% 손해보고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그냥 팔아야겠다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채권의 권리를 양도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회사나 기관 쪽으로 넘어간 물량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럼 그런 물량도 풀리자마자 바로 시장에 바로 매도세로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론 악재인 건 확실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는 계속 오를 거고 내년에도 만약에 오른다면 오르는 동안에는 큰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매도세는 하락장이 시작하고 좀 쏟아져 나오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락은 또 하락을 부르니까 그때 조금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악재가 발현이 됐을 때 다운사이즈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퍼드라고 하죠. 그게 퍼드로 작용을 하면서 저점을 더 낮추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은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큰 하락이 오면 그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역발상으로. 자, 그럼 이거는 또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건데 2021년에 채굴자 대형 투자자분들 고래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 유입대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강세장은 지금 좀 지원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형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며 기관의 투자 자금도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건데 이건 앞으로도 더 증가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이나 연기금 등에서 이제 자금 유입의 통로가 열린 거죠. 아직 우리가 바라는 자금 러시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출발이 나쁘진 않지만 아직까지 들어온 자금은 좀 미미하긴 하거든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죠. 이분 이름 아시죠? 이분이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JP 모건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비트코인을 맨날 쓰레기라고 스캠이라고 사기라고 맨날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비트코인은 사기야 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야, 우리 얼마에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격을 떨어뜨려야 본인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활동하면서는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남몰래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썰틴F 통해서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물론 아직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0에서 1로 가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차라리 쉬운 것 같은데 0에서 1로 가는 게 앞으로 뭐 올해, 내년 뭐 이게 앞으로 있을 일들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IBIT 그러니까 아이비트, 요게 블랙락에서 이번에 승인받은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번에 썰틴F에서 통해서 본 걸로 의하면은 기업에서 자기네들 비트코인 현물 ETF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게 250개 회사가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직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거든요. 이 정도 다른 거랑 비교를 해보면 다른 거는 뭐 3, 0, 1 뭐 이 정도 되는데 뭐 피델리티나 아크, 뭐 비트와이즈, 블랙록 이런 데만 숫자가 압도적으로 큰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주 성공적으로 1분기 만에 런칭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 러시가 들어오는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물꼬를 텄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가장 수익이 큰 거는 초기에 투자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막 승인되는 지금 시점이 투자하기에 나쁜 시점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3월 달에 뭐 1억 넘어가고 막 상승 랠리를 이어갈 때보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사봐도 나쁘진 않은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도 언젠가 허용될까요? 네, 언젠간 허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됐는데 민주당의 당론에도 있었어요. 맞아. 기사 봤습니다. 네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겠다라는 그런 당론이 있었는데
사실 급하지가 않잖아요.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 마음이긴 한데 이분들은 사실 급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서둘렀을 때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본인들이 좀 책임져야 될 염려도 있고 되긴 될 것 같지만 빨리 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미국에서도 승인됐고 홍콩에서도 승인이 됐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삼성 자산운용이나 아니면 뭐 미래에셋, 뭐 타이거나 뭐 코덱스 뭐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서 만들면은 해외에 판매하면은 그 운용 수수료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좀 발벗고 나서서 빨리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개인분들이 나중에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이게 사실 자산을 이제 저도 코인을 살짝 투자하긴 하지만 투자 자산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투기 자산을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이 말하는 너무나도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맞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뭐 희망회로가 들어간 거고, 저는 어찌됐든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뭐 ETF가 승인이 안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거래소에서 사고 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는 거래소를 또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또 위험성이 또 있잖아요. 업비트가 엄밀히 말해서 금융기관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거래소? 그냥 말 그대로 거래소일 뿐이고 증권사도 아니거든요. 뭣도 아닌 곳에 어떤 분들은 뭐 수십억씩 이렇게 자산을 맡기고 있는데 그게 과연 안전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좀 제도권으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ETF라는 게.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분들이 아무래도 좀 코스피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코인 투자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기왕이면은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주면 여러모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미국의 정책이 좀 넘어가서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고 이더리움도 언젠간 허용할까요? 언젠가는 허용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좀 제일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바네크 같은 경우에 5월 23일이 SEC에서 최종 승인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는 다 안 될 거라고 이미 좀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23일은 다들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근데 블랙락의 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도 블랙락 덕분이었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블랙락의 결정기일이 올해 8월 7일이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블랙락의 CEO가 레리 핑크인데 SEC에서는 이더리움이 뭐 증권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좀 재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증권이든 아니든 본인들은 사실 어차피 자산운용사니까 ETF 만드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원래 본인들은 증권도 이렇게 ETF로 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자산운용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권이든 아니든 우리가 한다면 하는 거다. 레리 핑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8월 7일 날 승인될 가능성은 그래도 한 51%? 반반이지만 조금 더 높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한 반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5월 23일엔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한 90%인 것 같고 8월 7일에는 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